한국에서는 왜 새벽 2시에도 짜장면이 도착할까요?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찾아보기 힘든 풍경이 있습니다. 새벽에 치킨을 시키고 새해 첫날 아침에 떡국을 배달시키고 폭우가 쏟아지는 밤에 족발을 주문하는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놀라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배달 문화입니다. 왜 직접 가지 않고 시켜 먹어? 라는 질문이 무색할 정도로 한국에서 배달은 이미 일상을 넘어 생활 인프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 개의 앱이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 단순한 배달 앱을 넘어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된 이 플랫폼은 어떻게 한국인의 삶을 바꿨을까요? 오늘은 한국 배달 문화의 뿌리부터 배달의 민족이 만들어낸 변화, 그리고 그것이 한국 사회에 남긴 의미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배달 문화는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70년대 후반 한국 사회가 본격적인 산업화에 접어들면서 도시 인구가 급증했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고 맞벌이 가정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의 풍경이 등장합니다. 바로 철가방을 들고 오토바이를 타는 중국집 배달원의 모습이었죠. 짜장면과 짬뽕을 철가방에 담아 배달하는 이 시스템은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것이었습니다. 레스토랑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외식을 즐길 수 있다는 개념.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드문 문화였습니다. 왜 한국에서 유독 배달 문화가 발달했을까요? 첫째, 도시 구조입니다. 한국의 아파트 중심 주거 문화는 배달에 최적화된 환경이었습니다. 한 건물에 수십 가구가 모여 살고 단지마다 비슷한 구조가 반복됩니다. 배달원 입장에서는 효율적으로 여러 가구를 돌 수 있었죠. 둘째, 집밥에 대한 문화적 집착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외식을 해도 집에서 먹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편안한 공간에서 가족과 함께 TV를 보며 식사하는 것. 배달은 이 욕구를 완벽하게 충족시켰습니다. 셋째, 전화의 보급입니다. 1980년대 들어 가정용 전화가 빠르게 보급되면서 전화 한 통으로 음식을 주문하는 시스템이 자리 잡았습니다. 동네 중국집 번호는 외우고 다니는 게 당연한 시대였죠. 그리고 1997년 IMF 외환위기가 찾아옵니다. 대량 실업 사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영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치킨집, 분식집, 피자집이 우후죽순 생겨났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배달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가게에 오지 않는 손님을 집까지 찾아가야 했으니까요. 2000년대 초반 한국의 배달 문화는 이미 세계적으로 독특한 수준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많은 문제도 안고 있었습니다.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배달은 철저히 아날로그 세계였습니다. 집 우편함에는 매일 배달 전단지가 꽂혔습니다. 중국집, 치킨집, 피자집, 족발집. 수십 장의 전단지 중에서 하나를 골라 전화를 걸면 주문을 받는 사장님의 목소리가 들렸죠. 어디세요?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첫째, 선택의 한계. 소비자는 전단지에 나온 가게만 알 수 있었습니다. 근처에 더 맛있는 집이 있어도 전단지가 없으면 존재조차 몰랐죠. 정보의 비대칭이 심각했습니다. 둘째, 신뢰의 문제. 처음 시키는 가게는 일종의 도박이었습니다. 맛은 어떨지, 양은 충분할지, 제때 올지 알 수 없었습니다. 리뷰도 평점도 없었으니까요. 셋째, 결제의 불편함. 현금을 준비해야 했고 카드 결제는 기계를 들고 오거나 아예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영업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단지를 만들어 직접 돌리는 비용과 시간, 전화 주문을 받느라 요리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 단골이 아니면 주소를 찾는 것조차 어려웠던 배달 시스템. 모든 것이 비효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 시장이 철저히 지역에 갇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동네 중국집은 우리 동네 사람들만 알았고 다른 동네 맛집은 영원히 모르고 살았죠. 배달 시장은 성장하고 있었지만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구조였습니다. 소비자도 자영업자도 배달원도. 그때 한국 사회에 하나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바로 스마트폰의 등장이었습니다. 2010년 전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스마트폰이 보급된 나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우아한 형제들이라는 작은 스타트업이 배달의 민족이라는 앱을 출시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했습니다. 종이 전단지를 스마트폰으로 옮긴 것. 하지만 이 앱이 만들어낸 변화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배달의 민족의 첫 번째 혁신은 정보의 민주화였습니다. 이제 소비자는 근처 모든 배달 가게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단지가 없어도 메뉴를 비교하고 가격을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었죠.
정보의 비대칭이 무너진 겁니다. 두 번째는 리뷰 문화의 도입이었습니다. 맛있어요. 배달 빨라요. 양이 적어요. 실제 이용자들의 솔직한 평가가 쌓이면서 소비자는 더 이상 도박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동시에 자영업자에게는 평판이 곧 생존이 되었죠. 맛과 서비스로 경쟁해야 하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세 번째는 결제 시스템의 혁신이었습니다. 앱 내에서 카드 결제, 간편 결제가 가능해지면서 현금 준비의 번거로움이 사라졌습니다. 문 앞에서 지갑을 뒤적이던 풍경은 이제 옛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배달의 민족이 진짜 특별했던 건 따로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배달 앱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 콘텐츠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야, 너도 배달할 수 있어. 사진은 참고용입니다. 리뷰 쓰면 치킨이 공짜. 같은 위트 있는 카피. 한글을 강조한 감각적인 디자인. 배달의 민족 스스로가 하나의 브랜드이자 문화 코드가 되었습니다. 젊은 세대는 배달의 민족을 쓰는 것이 아니라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앱을 여는 것 자체가 하나의 경험이 되었죠. 그리고 이 전략은 성공했습니다. 배달의 민족은 단순한 플랫폼을 넘어 한국 배달 문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물론 경쟁자도 있었습니다. 요기요, 쿠팡이츠 등 다른 플랫폼들도 등장했지만 배달의 민족이 만들어낸 배달 앱, 일상이라는 공식은 이미 한국 사회에 깊이 뿌리내렸습니다. 배달 앱의 등장은 단순히 주문이 편해졌다는 것 이상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첫째, 자영업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가게의 입지가 곧 경쟁력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 눈에 잘 띄는 곳에 가게를 내야 했죠. 하지만 배달 플랫폼 시대가 오면서 입지의 중요성이 줄어들었습니다. 골목 안쪽 2층 건물에서도 맛과 서비스만 좋다면 리뷰를 통해 입소문이 났습니다. 배달 전문 가게들이 등장했고 심지어 매장 없이 오직 배달만 하는 고스트 키친까지 생겨났죠. 동시에 플랫폼 수수료라는 새로운 부담도 생겼습니다. 자영업자들은 매출의 일정 부분을 플랫폼에 지불해야 했고 이것은 여전히 논란의 대상입니다. 둘째, 라이더라는 새로운 직업이 탄생했습니다. 과거 배달은 가게 직원이 틈틈이 하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배달 주문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전문 배달 대행 서비스가 생겨났습니다. 배달의 민족 라이더스, 부름 같은 플랫폼을 통해 누구나 배달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죠. 헬멧을 쓰고 파란 배달 박스를 메고 오토바이를 타는 라이더들. 이들은 이제 한국 도시 풍경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산업재해, 불안정한 고용 구조 같은 문제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셋째, 소비자의 시간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30분 안에 도착합니다 라는 문구는 이제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기다림이 사라진 세상. 배가 고프면 즉시 음식이 와야 하고 늦으면 불만이 쌓입니다. 편리함이 일상화되면서 우리는 점점 더 빠른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세상을 덮쳤습니다. 사람들은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식당은 문을 닫았고 외식은 사치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 배달은 편리함에서 생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배달 주문은 폭발했습니다. 커피, 디저트, 심지어 편의점 물건까지 배달되기 시작했죠. 배달의 민족 같은 플랫폼은 단순한 앱이 아니라 사회를 유지하는 인프라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는 배달 문화를 일시적 트렌드에서 영구적인 생활 양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배달 문화는 정말 특별한 것일까요? 해외에도 우버이츠, 도어대시, 딜리버루 같은 배달 플랫폼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만큼 배달이 일상화된 나라는 드뭅니다. 미국에서는 배달비와 팁을 합치면 음식값보다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유럽에서는 배달 가능한 음식 종류가 제한적입니다. 일본은 여전히 직접 가서 먹는 문화가 강합니다. 왜 한국은 배달 강국이 되었을까요? 첫째, 기술 인프라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속도, 스마트폰 보급률, 간편 결제 시스템. 한국은 디지털 기술이 일상에 가장 빠르게 스며든 나라였습니다. 둘째, 도시 구조입니다. 높은 인구 밀도, 아파트 중심의 주거 문화, 좁은 국토. 한국의 도시는 물리적으로 배달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짧은 거리에 많은 사람이 살기 때문에 배달의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거죠. 셋째, 문화적 특성입니다. 빨리빨리 문화, 집에서 먹는 것을 선호하는 식문화, 24시간 운영되는 도시 생활. 한국인의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배달 문화와 맞아떨어졌습니다. 넷째, 경쟁적인 시장입니다.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생존을 위해 배달 서비스를 강화했고 플랫폼들은 서로 경쟁하며 사용자 경험을 개선했습니다.
이 치열한 경쟁이 오늘날의 편리함을 만들어낸 겁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배달 문화는 기술, 도시 구조, 문화, 시장 경쟁이 완벽하게 결합된 사례입니다. 배달의 민족은 이 모든 요소를 연결하는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음식을 주문하는 앱이 아니라 한국식 디지털 생활 문화를 대표하는 상징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모델은 해외로도 수출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배달 플랫폼 기업들은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시장을 넓히고 있고 한국식 배달 문화가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새벽 2시 당신은 배가 고파 스마트폰을 엽니다. 몇 번의 터치만으로 치킨이 주문되고 30분 뒤 따뜻한 음식이 문 앞에 도착합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수십 년에 걸쳐 쌓인 문화와 기술 혁신과 수많은 사람들의 노동이 만들어낸 시스템입니다. 배달의 민족은 그 시스템의 중심에서 단순한 앱을 넘어 하나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한국인이 먹고 일하고 시간을 쓰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물론 모든 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플랫폼 수수료를 둘러싼 갈등, 라이더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 과도한 편리함이 만든 즉각성의 문화,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제 배달은 음식이 아니라 생활 인프라입니다. 한국 사회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혈관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다음에 배달 앱을 열 때 잠시 생각해 보세요. 이 편리함이 어디서 왔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를. 그 안에는 단순한 앱 하나 이상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현대 한국 사회의 초상이 담겨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